이만갑에서 종민 씨를 평양 특파원으로 보내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직은 종민 씨를 우리가 특파원으로 북한에 직접 보낼 수는 없겠지만 최근까지 직접 북한에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이 정보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단한 힘이 또 평양 구석구석까지 알고 살아본 분. 지금까지. 진짜 장미 같은. 예. 2020년에 한국으로 온 장미 씨를 소개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9년 11월에 탈북을 해서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 온 장미입니다. 장미.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은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평양하고 함경북도 청진이었어요. 네. 아니 왜 두 군데 사셨죠? 청진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에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엄마 등살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됐는데 네. 2020년 1월에 오셨으면 코로나가 네. 퍼지기 시작했을 때. 맞아요. 제가 진짜 하마터면 대한민국에 못 올 뻔했어요. 아슬아슬하게 2019년에 탈북을 했잖아요.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에 온 것 같고 저처럼 2019년에 탈북하신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신 분들보다는 먼저 간 가족을 찾거나 아니면 저처럼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류의 영향이 컸죠. 저기 네.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 맞습니다. 그치? 제가 그래서 장미 씨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카이스트. 북한의 카이스트? 리과대학 출신이십니다. 아니야. 리과대학은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네. 리과대학이 어떤 데입니까? 그건 진짜 유명하죠. 그러니까 리과대학이란 말만 들어도 와 하는데 저는 리과대학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하고 어느 집이 딸이 리과대학 갔다면 야 어찌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부러운 한국으로 말하면 완전 서울대나 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종합대학은 그 어지간한 건 인정 잘 안 하는 네, 리과대학 인정? 아이, 당연히 인정하죠. 당연히 인정하죠. 이제 옆에서도 그랬잖아요. 태어난 건 청진인데 평양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유학 갔네. 그래서 지금 유학이라고 할 정도니까. 아이, 리과대학은 인정하죠. 서른이가 인정했으면 일단 좋은 거야. 맞습니다. 인정한 거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만갑 식구 중에 한 분과 피로 맺어진 관계랍니다. 피로 맺었다고? 그렇죠. 누굴까요? 진 교수님? 진장미? 독일? 이 안에 누가 가족입니까? 네. 장시성을 가진 저희 장혁 씨가 제 오빠입니다. 제 오빠입니다. 네. 나 얘기 들었구나. 장혁 씨가 어떤 뭐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이 장혁 씨도 탈출시키고 동생까지도. 장미 씨,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이렇게 당시 진짜 오빠가 죽고 못 살던 여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으로 올 양이 없냐. 그러니까 한국행을 제안한 거죠. 근데 오빠는 가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2009년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솔직히 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냐.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설사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가족은 뭐가 되냐.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이걸 날려버린 거예요. 저희 오빠가. 제 입장에서 못 참죠. 그래서 8개월을 설득했어요. 가자. 가야만 한다. 그래서 가자고 일단 마음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가 진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가면
혹시 잡힐지라도 옥바라지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오빠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따로 가자. 엄마를 설득하기도 어려우니까 내가 일단 선발대로 먼저 가보고 이 길이 괜찮다 싶으면 전화를 줄게. 그러면 엄마를 설득해서 내가 같이 강을 넘어 라고 말하고 갔어요. 보름 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엄마도 네. 같이? 네, 엄마도 같이 왔어요. 대단하다. 네. 오빠한테 어렸을 때 맞아본 적 있어요? 오빠가 아니 제가 맞았습니다. 동생이 때린 건 기억이 있어요? 아니 오빠도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자면 이렇게 숨 쉬는 이 템포에 맞춰서 와사비 향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못되게 행동했고. 동생한테? 네. 진짜 저기네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찐남매. 열받아서. 야, 북한의 찐남매는 세구나. 진짜 세다. 아니, 찐남매. 맞아요. 찐자매가 있잖아요, 또 우리. 그렇죠. 찐자매. 늦게 나이트에서 놀다 왔다고 언니가 기사대기를 때리고. 아, 그래요? 아, 우리 최강자매지. 이만감. 바람이 이미 나갔다고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늘 맞기만 했었죠. 언니가 때리면 그냥 맞기만 했었는데 이제 저도 성장하다 보니까 언니의 배가 더 이상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있죠. 그때 클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네가 뭔데 내 인생 참견이야 했더니 달려오는 속도로 그냥 뺨을 샥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언니한테 개기면 안 되겠다. 그래봤자지. 그래봤자 아니겠어요. 어디서 콕 치는 거예요, 조그만 게. 콕 치는 거예요, 조그만 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우는 아니,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 저희는 이 감옥동기거든요. 보이프 북한 그 무서운 감옥동기예요. 제가 거기서 내 동생을 얼마나 보듬고 막 이래왔는데 이제 와서 네가 뭔데 내 인생이 참견이야 이런 거 이게 화가 안 나겠어요. 아 진짜 아니 우리가 북한 사실 MZ 세대들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 북한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요즘 세대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논의를 하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한류의 영향인 거죠. 비디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요? 네, 또 그리고 그 비디오에 한국 대학생들이 알바하는 모습도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되게 부러워해요. 한국하고는 달리 북한은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알바 개념 자체가 없는 네. 거예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알바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일단 알바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대학생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오후 지나서부터는 조직 생활이라는 걸 해요. 이 시간이 나야지 무슨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거는 짬 시간밖에 없어요. 짬 시간에 알바를 하더라도 가정교사 같은 걸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북한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 새파랗게 젊은 대학생한테 가정교육을 시키기보다는 그냥 특화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맡기는 편이 더 낫기 때문에 사실 거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김일성 네. 종합대학 학생들은 어때요? 요즘 좀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취했다면 네. 이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놀아요. 스터디하듯이. 네. 요즘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대학생들이 몇몇이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도타라는 게임을 했대요. 도타. 도타? 네, 맞아요. 롤 비슷한 게임이 롤 있어요. 비슷한 게임이 있어요. 북한 대학생들을 네. 강탄. 네. 그게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사상투쟁회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제 다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퇴학을 시키겠다. 이 정도로 좋은 말로 해서는 애들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죠. 근데 김일성 종합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평양의 명문대학교잖아요. 명문대학생들이 이렇게 썩었다는 거는 북한 대학생들 전체가 네, 물들었다. 아주 걷잡기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네,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온라인 게임이에요? 네. 북한 게임이에요? 북한에서 만든? 망호부를 통해서 인트라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도타라는 게임의 뭐 주제나 내용이 네. 뭐길래 그것 때문에
규탄을 하고 썩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그 장군님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것에 지금 편향되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팀에 소속되기 싫어하고 굉장히 새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를 그러니까 원천을 막겠다는 거죠. 김정은이 안 그래도 북한의 MZ세대들 좀 잡겠다라는 네.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정책들, 좀 강압적인 정책들을 네.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맞아요. 반응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엄마 세대에는 당에서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이런 당적 관념이 확실했어요.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뭐 훅 한 킬로를 가지고 오라게요. 그러면 엄마 세대 때는 죽으나 사나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킬로를 메고 갔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한 킬로를 대신 날려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요. 네. 근데 그 다음 세대 있잖아요. 다음 세대는 안 해요. 도망을 쳐요, 애초에. 근데 솔직히 그 36개에서도 주랭랑만큼 그 대단한 전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도망치면 이거 뭐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제일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군대예요. 왜요? 예전에 군대에 가면 뭐 배고픔, 뭐 추위 이런 것보다는 그 상관한테서 맞고 뭐 구타당하고 이게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도망칠 생각조차를 못한 거예요. 그쵸. 아예 생각조차 못했는데 지금 세대는 바로 도망을 친대요. 탈영한다고? 네, 탈영을 해요. 그래서 그 상관들이 우리 이거비만 잘 넘기자. 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도망치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상관들한테 돌아오거든요. 연대적인 책임이라는 걸 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동료를 하면서 그냥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네, 맞아요. 저기 송주 어머니,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전기밥통 보고 기절하시고 전자레인지 놀랐죠. 놀라시고 청소기 보고 여기서 손을 이렇게 떠신 분이에요. 심지어 짜장면 보고는 공포증 때문에 정말 짜장면 공포가 있었는데 요즘은 짜장면을 너무 많이 드시고요. 심지어 왼쪽 팔에 이런 최첨단 시계를 아니 저 진짜 이 시계 소리 나왔어. 근데 이 시계 때문에 어떤 데는 욕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웃기도 한다. 아 이게 자꾸 앉았으면 우선 그만 시계 일어나라. 말은 여기서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그다음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고. 그다음 오늘은 만보 그런데 만보 작다고. 아니 야 이게 니 진짜 이상한 하구나. 이런 말을 해줘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운동하라. 아니 이러다 광고 들어오겠어. 광고 광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야, 그 최고는 그냥 요 시계 봤죠? 야, 대한민국에서 처음 타보는 요 시계가 제 손길을 깜짝깜짝하게 놀라는 시계입니다. 야, 봤죠? 여러분 봤죠? 와, 송주 할머! 와! 송주! 업체에서 만세 부르겠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MZ세대 바뀌는 것만큼 북한도 진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김정은이 이상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먹이라고 스파게티와 샴페인을 공급했다. 진짜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샴페인까지? 김정은이 북한에 이렇게 미제 음식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북한 때문에 이 메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그 메뉴 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김정은 때문에 사라질 메뉴?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런 음식도 맞습니다. 있습니까? 그 메뉴는 바로 자,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김밥이요? 김밥이요? 네, 김밥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맛있죠. 맛있지. 침 나온다. 와. 범죄 영화 소재로 만나던 마약이 이제는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택배로 마약을 주고받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원룸에 숨겨놓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뭐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에 쓰는 것까지 뭐 규제를 하냐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청소년들이 이제 너무 친근감 있고 깊이 빠지는 매력이 있다 했을 때 마약이야, 마약 김밥이야, 떡볶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그 전부터 권장할 만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냥 맞아. 뭐 이제 아름아름 은연중에 쓰는 표현이었지. 네. 사실 전에도 뭐 이런 종류의 표현은 지양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들 많았고 맞아요. 마약 청정국은 사실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게 된 지는 15년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집권 여당에서 관련된 법을 발의했고 식약처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바꿔서 이제 음식점에서 간판에서 마약 김밥이라는 단어를 아예 못 쓰게 법제화를 하고 있고 공감을 얻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이곳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 바로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하수처리장. 동네에서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하는지,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수처리장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마약을 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 그 마약 성분이 소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약 성분은 그대로 소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는 이 같은 소변과 오폐물들이 처리되는 시설이잖아요.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약 성분이. 전국에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27곳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대규모의. 그런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전국에 있는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개 중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곳은 몇 군데나 될까요? 대한민국 지금. 와, 9군데는 나왔을 것 같아요. 9군데. 그래도 많은 거죠, 그렇죠? 많은 거죠. 어우, 많은 거죠. 많은 거죠. 3군데? 3군데? 저도 27군데. 정답은 27곳 중 27 전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쩌다 한국은 마약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었나. 한 칼럼 제목입니다만 과장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대규모 하수종말 처리장 전국 단위 27곳 전국에서 마약 성분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게 검출될 정도라니.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진짜. 그리고 급기야 뭐 엑스터시나 실제로 코카인이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렇듯 전국 곳곳에 우리 주변에 마약이 퍼졌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은 하수종말 처리장 중에서도 마약의 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검출된 지역의 공통점은 항만 지역, 항구가 있는 지역. 그건 예전에도 그랬어. 이유는 항구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바닷길로 마약이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구 지역에 마약 밀수하는 것도 있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도 더 유독 많은 이유기도 하죠. 마약 사범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활발히 일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약을 즐기는 사람들도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망치고 나아가서는 가족까지 다 망치게 되거든요. 그 자체도 범죄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자기만 중독자가 되면 되는데 남들까지 중독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주점 같은 데 가서 여성들 모르게 술잔에다가 마약을 퐁당 빠뜨려가지고 결국은 중독자로 만들어서 범죄에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중독시켜가지고 어떤 범행을 저지른다라든지 이런 예가 좀 너무나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퐁당 마약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지금 키트를 휴대용 검사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IMF 때도 똑같이 사실 항만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마약이 많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근데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른 게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왔던 그런 마약의 이미지라는 거는 뭐 기존의 뭐 헤로인이나 코카인이나 또 이제 필로폰이나 다 어떤 그 주사기를 통해서 혹은 뭐 가루를 코로 흡입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이미지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와는 좀 동떨어진 알약이나 패치를 통한 그런 방식의 약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유통이 많이 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거부감이 안 들게 분홍색이나 노란색으로 알약을 또 이렇게 핑을 해가지고 보급이 되고 이래서 지금 초등학생까지 화장실에서 쉬는 시간에 펜타닐을 먹고 중학생 커플이 화장실에서 같이 펜타닐을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를 쓰는데 조서를 쓰는 와중에 나 못 참겠다. 가오.
약을 주면 조서를 쓰겠다 해서 약을 또 먹으면서 조서를 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친구들 권유로 시작해서 마약을 접하게 됐고요. 솔직히 뭔가 궁금하고 자꾸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짧게는 15분, 길면 1시간. 핸드폰 하나로도 구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30분 안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마약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유통이 되냐. 초등학생도 하잖아요, 지금요. 궁금하실 건데 뭐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거창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던지기라고 해가지고 뭐 다크웹을 이용해서 흔적이 안 남게 뭐 어디 몇 번 출구에 던져놓고 가라, 쓰레기같이. 그럼 내가 주워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선을 하고 뭐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싣고 나르고 하는데 가장 비인도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이 이제 바디패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디패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미국이 그 멕시코나 콜롬비아에서 코케인, 헤로인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 몰래 밀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썼던 방법인데 사람을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바디패커. 바디패커예요. 그러니까 속을 다 비우게 해요. 싹 다 비우게 한 다음에 그 고무 용기에 마약을 넣어요. 잠근 다음에 삼키게 해. 그래서 적게는 뭐 한 이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를 채워 넣어요. 위장에. 사람의 몸에. 사람의 몸에. 아니 그게 뭐 직장 통해서 이렇게 직장을 통해서도 들어가고 위장도 다. 나중에 어떻게 빼? 그러니까 개복해야죠. 개복을 한다고? 그래서 포장 통과가 안 되는. 안 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인질을 잡아요. 네 아들과 네 와이프를 잡고 있으니까 삼켜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잔인한 그런 그 수법인데 이게 이번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 케이스가 걸렸습니다. 서울의 주택가로 구급차가 들어갑니다. 50대 남성이 몸속에 넣어 운반하던 마약 포장지가 터져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5일. 몸속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이른바 바디패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그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이제 그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뱃속에 엑스타시가 수백 개의 봉지가 발견됐어요. 엑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7개가 넘어가면 치사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79개가 터졌습니다. 그 클럽 같은 데서 많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대장 안에는 600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케타민이라고 해가지고 케타민은 그 병원에서 이 수면 마취할 때 쓰고 있는데 그걸 분말에 타 마실 수가 있거든요. 이 성분도 발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마약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엄격히 찾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출발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출발지 중 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나라 마약에 보면은 사실 중국에서 필로폰이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80년도에 아주 제휴책 단속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필로폰을 제조해서 우리 한국으로 사실 공급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는 북한산 필로폰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있는 우리 한국 수자들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중국 조폭이나 예를 들어서 뭐 사마패나 흑사를 통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일반되는 필로폰을 직접 싼 가격으로 매입해 가서 우리나라에 공급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이 한국의 수약 사용자들이 이게 북한산인지 중국 건지 몰랐는데 실제 마약을 제조하는 제조업들이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북한산 필로폰이라고 자기들 취약을 해보는 거죠. 우리 한국, 중국에서 제조하는 필로폰이 북한산 필로폰이 더 순도가 좋구나.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북한산 필로폰을 찾겠구나. 순도가 높다. 중국산 필로폰은 누리끼리해요.
북한산 필로폰은 얼음처럼 아주 아이스처럼 그래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도 수약자들이 야 이건 북한산이다. 아 이것은 우리 한국 시자가 만들 거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죠. 사실 그 압록강과 도망 거리가 짧아요. 특히 겨울에는 도강을 할 수 있어요. 즉 진짜 그 마약을 가지고 얼음 위에 걸어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고 또 국경 경비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마약을 중국 땅에다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해서 돈이 오가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사실 밀반입 하고 있는 거죠. 마약 기술 배우러 북한에 간 한국인이 있었다? 우리 한국의 마약 공급책들도 북한에 가서 직접 배우러 갔다가 북한에서 검거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 2명이 총살당한 사례가 있었고 또 우리 한국의 마약 공급책이 국내에 1kg, 2kg 북한산 필로폰을 구입하려다가 중국 공안에 검거돼서 사형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은 북한산 필로폰을 사실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 한국의 필로폰을 투약하는 투약자들이 그 순도가 좋은 99%의 그 순도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도가 좋아하는 것은 북한산 필로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북한산 필로폰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야. 이거 심각하네요. 아니 북한 마약이 우리나라 좀 들어오고 있고 네. 심지어 더 잘 만든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클럽 버닝썬 게이트 사건 기억하시죠? 버닝썬이라는 클럽 안에서 뭐 폭행, 성범죄, 불법 촬영, 온갖 범죄가 일어났었던 곳이었죠. 근데 그 범죄 행위들의 매개체가 됐던 게 당시에 마약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버닝썬 사건이 한 차례 쓸고 간 뒤에 강남 클럽가를 대상으로 취재를 한 보도 중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산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북한산 마약은 고급 VIP들만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쉬쉬하면서 한 차례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마약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친다. 이미 강남 클럽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가격도 저가 필로폰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많게는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순도 때문이겠죠. 2019년에 이 이야기가 언론에 한번 돌았으니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죠. 이거 심각하다. 놀라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필로폰의 거의 절반이 중국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산은 근데 육안으로 봐도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순도가 낮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밀려난다라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결국은 우리가 그 북한에 생산되는 그 필로폰의 대부분을 갖다가 남한에 수비하는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심각하다, 진짜 심각한데. 마약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우리가 이런 종류의 문제되는 이런 그 향정신성 약물들을 다 통칭해서 마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좀 마약 사범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마약이면 마약. 오 무서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인식만 가지고 있을 뿐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죠. 뭐 헤로인, 뭐 펜타닐, 아까 얘기 나왔던 필로폰, 뭐 코카인 이거 다 몰라. 분류도 모르고 어떤 게 각성 계열이고 어떤 게 진통 계열인지도 몰라. 모르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펜타닐 한 중학생, 초등학생 그 말하는 변명이 똑같아 다. 또 마약인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 아까 작가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도 아편과 이 양귀비가 다른 마약인 줄 알았대요. 같은 거야. 그래서 아까 용어 정리를 좀 부탁하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간단해요. 일단 양귀비는 식물이에요. 그 양귀비를 추출해서 만든 것이 아편이에요. 아편을 다시 한번 정지하면 모르핀이라고 우리 진통제를 만들게 돼요.
그 모르핀을 다시 한번 정지하면 헤로인이 돼요. 헤로인이 여기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양귀비, 아편, 모르핀, 헤로인.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지하는 거예요. 여기를 다 진통 계열 마약이라고 해요. 진통 계열 마약. 진통계.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로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태평양 전쟁 직전에 동경대학교 화학과 또 약학과 교수가 감기약을 만들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합성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화학 약품이에요. 그래서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그 물질을 발명하는데 이걸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일본군 병사한테 맞추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필로포누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필로포누스가 그리스어로 이를 사랑하라란 말이거든요. 맞고 싸우라 이거예요. 맙소사. 그리고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코카 나무 잎을 정제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식물성이에요. 이거는 콜라랑은 상관없는 거. 응? 콜라랑. 이게 있어. 사실 있어. 이게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전 세계에서는 코카인을 마약으로 분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존 페퍼턴이라는 그 조지아에 살고 있는 약사가 그러니까 코카 잎에서 나온 추출물과 콜라 나무 잎에서 나온 추출물을 합쳐가지고 콜땡 된 거예요.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 들어갔었다. 원래는 들어갔었어요. 야.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남북이 엮일 게 없어서 지금 마약으로 엮여서 관계가 있다?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단지 어떤 그 북한 내의 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시다시피 1970년대 전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반부터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이 김일성 정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시 초월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현실적으로 결론은 무기와 이 마약 판매밖에 없다. 이때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백도라지를 많이 심어 외화벌레를 하라. 도라지. 백도라지? 종민 씨, 여기서 백도라지, 화이트 도라지는 무슨 뜻일까요? 화이트, 하얀 도라지. 그거 저기잖아. 도라지. 가래 해소. 뭐야 도라지 집 목에도 좋고. 목에도 좋고. 역시 방송하시는 분 연예인들 많이 먹잖아요. 여기서 김일성이 백도라지를 많이 키워라. 했던 백도라지는 화이트 백도라지가 아니라 양귀비를 얘기해요. 앞에 원료가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과장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시대 때부터 양귀비를 많이 재배를 했었어요. 특히 함경도 지방에서 양귀비를 재배해가지고 그걸 그 당시 이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죠. 서울, 경성에 막 갖다 많이 팔았는데 197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약간 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함경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양귀비를 대규모로 재배를 하자 했는데 이거를 대놓고 양귀비를 키워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은어 비슷하게 양귀비 대신에 백도라지를 키워라. 공식적으로 국가 주도로 키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아마 사실 김일성도 이때도 이게 마약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잘 돌아가는 그 비아랭 머리를 굴려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낸 게 이거 마약을 만들어서 자본주의에다 팔면 자본주의를 타락시킬 수 있겠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그런 기다 하고서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백도라지란 게 이 양귀비를 왜 백도라지라 한가면 양귀비 꽃이 새하얗습니다. 딱 새하얀 꽃으로. 그래서 백도라지 이제 저희 지역도 다 백도라지로 알고 있어요. 감기약처럼 썼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양귀비 같은 거는 저희 집에도 심었는데 그러니까 양귀비 심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통제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은 이 병에 대해서 할 때 그냥 뭐 배 아프거나 뭘 아프거나 뭐 이빨 쑤실 때도 뭐 이빨 쏠 때도 그 양귀비 갖다 놓고 해요. 치통 이런 거 있을 때. 네. 치통 있을 때. 네, 치통에도 그래가지고 그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뭐 그렇게 법적으로는 어쨌든 마약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대규모 마약 사업이 기획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마약 사업에 손을 댔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둘씩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진통 계열 마약들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양귀비니까 양귀비 밭이 중요하겠죠. 북한 군인이 관리하고 있는 실제 북한의 양귀비 밭
이것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원이 목숨을 걸고 촬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온 것인데요. 그 규모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용천 대흥. 네, 대흥. 양귀비 재배 밭이랍니다. 우와, 이게 양귀비 꽃이에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피우는 거 처음 봤어요.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양귀비네요. 진짜요. 예, 심각하구나 여기도. 우와. 이쁘네, 진짜. 야, 이거 무슨. 와, 너무 예쁘다.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몰피움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배를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우리도 지금 대마가 불법이지만 대마를 합법적으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인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구별이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면 이게 합법적인 건데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병원에서 환자들 어떻게 할 거냐, 치료제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상당 부분들을 빼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격하게 뭐 비밀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이게 저는 영상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제 고향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면 많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시골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내려가면 이제 철길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거의 한 10,000평 정도가 돼요. 코스모스 밭이. 거기 가서 자주 놀았는데 언젠가부터 코스모스가 없어지고 그 위에 백도라지가 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저희가 그 백도라지 밭에 갔는데 이유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갔어요. 처음에는 쓰고 약간 떨떠름한데 마지막에는 살짝 그 새콤새콤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열매를 따먹는 느낌으로 그냥 가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거기를 먹었었는데 양귀비 열매인 거죠? 양귀비 열매였던 거죠. 근데 뭐 이게 내가 뭐 마취되거나 아니면 정신 상태가 뭐 혼미해지거나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그냥 산에 가서 뭐 열매를 따먹는 듯이 애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무산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얘네들이 지금은 이렇게 작고 하늘하늘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면은 다 크면 커요. 한 10살, 뭐 북한의 어린이들은 좀 키가 작긴 하지만 10살 정도의 어린이들 키 정도? 그 정도는 돼요. 와, 그렇구나. 저희 옆집에 전직 농업비서가 살았었는데요. 함경북도 농업비서. 근데 함경북도는 특성상 그 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옥수수 농사가 대부분이고 이러는데 그 농업 생산액에서 50% 이상이 아편이 담당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절반. 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에 농촌동원 지원전투를 나가요. 그런데 거기서 담배 농장에 간다고 은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양귀비 밭에 가서 이제 병 같은 거 하나 주고 안전면도날을 하나 줘요. 그럼 그걸 다니면서 양귀비 대에다 이렇게 긁고 거기 흘러나오는 액을 채취해서 그 하루에 뭐 요거 하나 채우는 게 기준이 있어요. 애들이 되게 힘들겠구나.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거의 애들을 아픈 재배에서 실은 동원하는 거거든요. 와, 이게 무슨 콜롬비아 무슨 남미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아편 춤을 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때 한번 관광 오다가 너무 희고 예쁜 꽃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했는데 그 답변하는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백도라지다. 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합법적인 은어가 돼버린 거죠. 아, 그렇게 돼서 백도라지. 나도 근데 다큐만 봤는데 양귀비 밑에 이렇게 그 볼록 나온 부분 거기를 칼로 이렇게 다 하시네 진짜. 싹 긁으면은 그 하얀 진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저희는 많이 농촌동원 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많이 긁어요. 그래서 빨리 양을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할당량이 있어. 네, 그게요. 이게 시기마다 있거든요. 시기마다 뭐 요 시기는 조금 나오고 요 시기는 많이 나오고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농장원들이 한 번만 긁어 하거든요. 근데 한 번 안 긁고 십자로도 긁고 X로도 긁고 뭐 S로도 긁고 아이들이? 저희 같은 아이들. 제가 그때 9살, 10살 키높이가 일하기가 수월하니까 애들을 거기다 동원시키는구나. 저희한테 제 기억이었어요. 근데 저
아펜밭에 가면 우리인데도 한 몇 정도 된단 말입니다. 농장밭에 토고 다 아펜밭인데 학교들 동원시키는데 이 아펜이 진이 딱 나올 때가 삼복철입니다. 삼복이요? 아이고. 네, 7월부터 8월 딱 그 삼복철이란 말이야. 아펜 진 받을 철이. 그때 애들이 그저 진을 받다가 밭에서 막 푹푹 쓰러진단 말이야. 이 진의 냄새 있으니까. 그래서 크림통, 우리인데는 크림통, 조그만 크림통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주는데 애들이 그걸 받으라면 있으니까. 그 무더위 속에서 쬐끄만 아들이 그 아펜 방망이를 당겨가지고 칼로 끄는데 잘못 구면 또 아펜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뽑아가지고 손으로 묻히고 하니까 온 밭에 진짜 냄새 셉니다. 그 아펜 진 냄새. 그 애들이 막 쓰러질 정도로 거긴 농촌농원이란 말이야. 생각해보면 우리 젊었을 때 이제 대학생 때 농화를 가면은 농화를 가서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어린 애들을 그런 좀 농활같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도움을 주라 하면서 아편을 추출하게 했다. 인심하다. 중요한 건 영웅이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영웅. 네, 영웅 뭐 북한에도 뭐 공화국 영웅, 노동 영웅 뭐 이런 것들인데 혹시 백도라지 영웅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있어요. 백도라지 영웅? 설마. 많이 따서 그런 거? 북한에서 이제 이 양귀비 재배 사업을 백도라지 재배 사업이라고 해요.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생산 수확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백도라지 영웅칭호를 수여하면서 이렇게 양귀비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죠. 증거가 또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덕 정치범 수용소를 감시하다가 포착한 건데 지금 보시면 2001년 당시의 양귀비 재배 지역이 저 파란색 점선이었는데 와, 저 조금이었는데 2011년 10년 만에 빨간색 점선으로 15배나 늘어났어요. 양귀비 재배지가 요덕 수용소 근처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 요덕 수용소 근처라는 지리적 특징이 중요한 건데 양귀비를 저 정도로 재배하고 관리하려면 요덕 수용소에 살고 있는 학생이고 뭐 정치범 할 거 없이 싹 다 긁어서 동원해야 그러겠지. 이 양귀비 재배 관리가 되거든요. 아니 저거 키우는 정성으로 쌀을 키우지. 그러니까 정말 품이 들어가는데. 끔찍한 일입니다. 대를 이어서 김 부자가 이 마약 밀매를 하고 있다는 거 바로 그 두 번째 증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해외 곳곳에서 마약 밀매 현장이 붙잡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또 우리 또 역사 전문가 종민 씨에게 역사 질문 하나 드릴게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뭐 그럼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이집트. 어이. 진짜 못됐다. 역사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죠? 이거는 지금 종민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종민이를 뭘로 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써있어. 적어도 뭐 이 김 부자가 대규모 마약 사업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했다. 그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심증은 있었어 국제사회가. 분명히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다라는 건데 물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충 그 이 심증을 파악을 했어요. 근데 물증이 1976년에 딱 걸린 거예요. 76년? 1976년에. 옛날이네? 옛날에. 어디서? 방금 종민 씨가 맞췄던 이집트에서. 아니 그 당시에도 했다고요? 물증이 없었는데 1976년도에 외교 행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외교 행랑은 세관 통과할 때도 그냥 프리 패스예요. 그래. 외교관 소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악용을 했는지 북한 외교관이 이집트 카이로 공항을 통과를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 외교 행랑이 좀 이상한 거야. 열어보십시오. 못 넣는다. 열어보십시오. 못 넣는다. 열어봤더니 여기에 해시시라고 해가지고 마리화나 대마초를 응축을 시킨 최악의 마약 중에 하나가 400kg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행랑에서 400kg의 해시시가 발견됨으로써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이건 미술하고 있구나 딱 걸린 거죠. 처음에 북한에서는 직접 맞는 걸 판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마약을 갖다 사서 자기들이 이렇게 중개무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외국에 하는 특권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외교 혁명 같은 건 함부로 못 열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검은 자금이 거기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건 열어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다가 이집트에서는 적발된 거고, 예컨대 이집트에서 한번 적발됐을 때는 뭐 한 사람이 그랬나 보다 개인의 일탈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곳에서 적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덴마크에서는 마약하고 술하고 담배 밀수 혐의로 북한 공관원들이 전원 이제 추방이 돼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그 외교관이
코케인 35kg을 갖다 멕시코 바깥으로 반출하다가 또 걸려요. 35kg?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는데 그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추방한다가 아니라 그냥 임기 만료로 떠났다. 이렇게 처리가 됐던 일이 있었고. 자, 마약 산업으로 북한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 70년대부터 이미 여러 가지 물증과 함께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북한산 마약을 만들어보자. 네, 양기부와 함께 북한의 마약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발각이 된 필로폰. 네, 필로폰이에요. 원래 북한에서 처음에 이 아편 마약류를 만들 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뭐 원료를 수입을 해다가 가공하는 과정만 북한에서 했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원료도 다 북한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를 가공하는 장소가 있어요. 정말 알면은 아주 충격을 받을 장소이거든요. 혹시 종민 씨 아세요? 어우, 퀴즈는 다 저한테. 아, 이거 역사가 아니라서 모르실라나? 전문가라서. 장소, 왜냐면 또 북한이 또 땅굴을 잘 파니까 땅굴을 파서 거기서 그렇다. 거기서 뭔가 좀 안 보이는 듯 하잖아요. 특각. 마약을 만들려면 재료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시설 제약 공장이에요. 정식으로 제약 그쵸. 제약사에서 포장터도 아니고. 아니에요. 제약 공장들이 함흥에 가면 제약 공장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제약 공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일반 제약 공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마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흥남 뭐 제약 공장이라든지 순천 제약 공장이라든지 나남 제약 공장 이런 공장들이 진짜 멀쩡하거든요. 인민들을 위한 제약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약을 당일 방침에 따라서 마약을 재배하는 공장. 저는 지구상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고 봐요. 네. 보세요. 똑같잖아요. 우리 리과대 출신 있지만 장혁 씨 같이 엘리트들 리과대 입학시켜서 뭐로 써요? 해커로 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공계 계열 천재들 데려다가 핵 만드는 데 쓰고 평생 가둬놓고 자유도 없게 해놓고 약대 들어가게 한 다음에 고작 필로폰 만드는 데 쓰고 평생을 가둬두고 화학 가르쳐서 마약 만들게 하고 그리고 뭐 문과도 다를 게 없어요. 고영한 쌤이 있지만 문과 천재들 갖다가 외교관 행랑 이런 거 마약 미매하게 시키고 이런 나라 북한밖에 없어요. 문제는 함흥이라는 그 도시가 되게 특성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함흥에는요, 북한의 많은 그런 화학공업이 자리 잡은 도시들이고, 거기 화학공업도 있고, 모든 인력, 기술자 다 충분히 갖춰진 것에서 국가 주도의 마약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재료도 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원래 약대 졸업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제약회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가가 주도한 것도 맞고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마약 제조에 참여하니까. 마약 약이니까. 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달래 마약이냐. 다 들으니까 마약이야. 네, 그런 농담을 하던데. 모든 것에 다 들으니까 마약.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슬프네요. 말 들어보니까 그런 맥락이 있구나. 그러네. 북한이 당국에서 주도를 해서 마약 사업을 하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 끝나고 1년 후 북한이요. 이 세계적인 잔치가 끝나자마자 마약 스캔들의 중심이 됩니다. 자, 저 배 이름이 이제 북한 선박 봉수호라는 선박이에요. 봉수호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3년도 3월에 호주 정부 당국이 한 첩보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2명의 누군가가 출발을 할 것이다, 호주로. 요주의 인물이다, 체크해라. 그래서 도착을 해요. 그 호주 정부 당국이 그 두 사람을 따라갔는데 으슥한 해안가에서 어떤 배 승선하더니 뭔가 바다 나옵니다. 그거를 딱 현장 포착을 한 거죠. 스탑! 멈춰라! 그 사람들이 들고 있던 거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순도 100%의 헤로인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 배에서 꺼낸 거기 때문에 저 배 잡아야 되죠. 저 배 잡아라. 스탑! 스탑! 그 배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호주 해군은 당연히 따라갔겠죠. 무려 70km, 4일 동안 추격을 해요. 70km.
결국 잡습니다. 승선하니까 배 안에서도 순도 100%의 헤로인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발견되냐면 이 GPS, 이 송신기가 발견되는데 이 위치를 추적해 가니까 해안가 백사장에 화말 하니까 또 그 안에 가방이 등장하고 순도 100% 헤로인이 발견돼요. 다 합치니까 무려 헤로인 순도 100%가 150kg,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어치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1,000억 원어치의 150kg 순도 100% 헤로인이 발견됐다는 것도 제일 큰데 두 번째는 이 북한 배잖아요. 그리고 이 배 안에 북한 선원 31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약 밀매단 멤버도 있었어요. 북한 배에 북한 사람들이 마약을 날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까지는 북한이 마약 밀매하는 거 아니야? 조금씩 의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북한 당국이 직접 개입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주목했거든요. 당시에 호주 해군까지 투입했어요. 대대적인 작전을 확탕한 건데 매우 흥미로운 건 이 추격전이 막 있을 때 이 봉소 안에서 북한 선원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무전 내용도 호주 경찰이 그때 탐지를 했어요. 뭐라고 이들이 무전을 하냐면 북한 당국이 도망가지만 말고 싸워서 나포를 피하라 라고 지시를 해요. 싸워서 나포를 피하라. 호주 해군이랑. 그러니까 이 봉소에 탔던 북한 선원이 당국에게 뭐라고 답장을 하냐면 무전으로 위대한 장군의 전사로서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결연히 싸울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고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거야. 못 싸우지. 해군이랑 어떻게 싸워. 어쨌든 호주 경찰이 그때 이 실시간 무전한 내용까지 다 도감청을 한 거예요.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거 북한 당국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당시 호주 수사 당국이 포착한 증거는 세 가지 정황 증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 북한 소유의 선박이고 북한 선원이 마약을 운반했다. 두 번째, 초기에 정방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를 했다. 이건 북한 선원들 스스로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주한 건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봉소에 탔던 이 북한 선원들 중에 소위 정치 지도원으로 추정되어 있던 리더도 끼어 있었다. 이건 그냥 배만 조작하는 선원들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리더가 탑승을 해서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마약 밀매 사건이다라고 수사 당국은 충분히 봤었던 거죠. 아니 그때 사실 중국이랑 일본처럼 가까운 나라들도 있는데 왜 그 비싼 기름을 주면서까지 호주까지 갔을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그 뭐라고 할까 마약의 메카는 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림에서 그 필로폰을 이제 주로 만들어냈는데 필로폰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싼 방법은 뭐냐면 에페드린이라는 그 성분을 대마초에서 뽑아내요. 에페드린을.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필로폰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북한에 보내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박사님들 보고 이거로 순도 거의 100%의 필로폰을 만들어내서 다시 갖고 와라. 길림에서 다시 수출을 하겠다. 그런데 중국이 약간 이중적 그런 그 스탠스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아편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한번 아편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한 적이 있다라는 트라우마가 있고 동시에 뭐냐면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은근슬쩍 내수 시장이 퍼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수입한 이 필로폰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안 되겠다. 역추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흥남에 있던 나남제약회사 등등등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그 화학공장 제약회사 문 닫아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긴 팔아야 되는데 팔 루트가 없었잖아요. 가장 만만한 그 중에서 그래도 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호주에다 갖다 팔자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건 무죄 났을 때 이미
전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 많죠. 이거 다 북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고 이런. 그럼요. 북한 입장에서도 16년 지났고 어차피 다 우리 소행인 거 아는데 여권 내준 거죠. 김 부자는 이렇게 돈을 벌려고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북한에 찾아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법칙. 북한의 주민들에게까지 마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 북한에서도 함흥 지역이 마약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들리는 말로는 함흥의 아파트 밑을 지나가면 각성이 된다. 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주민들 사이에 마약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MC 세 분에게 동시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골든 북. 자, 화면에 뜨는 단어의 뜻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북한말로 얼음. 얼음? 네. 얼음. 두 번째 역삼. 역삼역? 3이면은 역삼역. 마지막으로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 씨. 저 코로 흡입하는 거 그거 아닌가? 알았어. 필로폰하고 저거는 이제 아니지. 가루. 코로 하는 거면 코카인. 네, 맞습니다. 비슷하게 다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음은 아시다시피 필로폰, 그리고 역삼은 그 대마를 북한에서 역삼이라고. 왜? 뭐 이파리가 이렇게 5개 있는 게 산삼 5개가 있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끼리는 대부분의 마약을 코로 흡입을 한다고 해서 그러네. 코끼리라고 합니다. 토마토라고 했어. 북한에서는 아까 얼음이라고 하면 다 빙도로 받아들여요. 빙도. 제가 아시는 분이 여름날에 너무 더워서 얼음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작은 아이잖아요. 근데 엄마 얼음이라고 하지 말고 깨끼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아이스 깨끼. 얼음 과자 일본어예요. 그래서 북한은 얼음 과자를 깨끼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엄마 깨끼라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린 아이들까지도 얼음의 의미를 빙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이스는 빙두다. 네, 진짜 심각해요. 이게 해외에다가 돈 벌려고 만든 건데 지금 하다 보니까는 북한 주민한테 지금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게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죠. 고난의 행군 시기가 도래하면서 북한의 경제가 다 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 기업소들이 문을 닫아요. 제약회사도 그때 당시 문을 다 닫아서 어떤 약도 제약회사에서 가공을 못해서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아파도 먹을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마약이라고 하는 찐액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검은 찐액이었는데 그런 게 집집마다 흔하니까 이거를 처음에 요만큼 먹었다가 또 좀 많이 먹어보니까 아픈 게 낫는 거예요. 양이 느는 거지. 그렇죠. 이게 중독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걸 먹으니까 병이 나으니까 이거는 만병통치약이다. 약이 없는 이 사회에서는 이게 정말 대박 약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 그렇다 보니 북한 사회에 다 퍼지기 시작하고 대중들도 뭐 일반화가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이만갑 식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셨겠네요. 다 한 번씩은? 저는 사실은 집에서 아편을 많이 재배했어요. 산에 올라가서는 돈이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강냉이를 10kg 팔아야 돈이란 게 없고 팔 나달도 없으니까 저 집에서 아편 재배를 했단 말입니다. 산 속에다가 이제 강냉이 한 10그루 심고 그다음 그 소박에다 이제 아편을 심니다. 한 25평, 한 30평 대략 그 정도 심었단 말입니다. 제가 제걸로 한 700g까지는 받아봤단 말이에요. 700g? 어우, 상당하네. 근데 그 700g 하는 것도 정말 힘드니까나. 내가 이걸 해서 팔아서 내 먹고 살겠다 오직 그 생각도 없다. 그때는 마약이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돈이 안 되니까. 내가 팔 때 그때 1g당 중국 돈 40원 했단 말입니다. 중국 돈 40원이면 북한에서 옥수수 40kg로 쌉니다. 40kg로.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뭐 하는데 내가 그걸 아편을 만든다는 게 들키면 노동 단련대 가는 정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진을 받았을 때는 정말 심한 건 총살까지 했습니다. 저희 저기는 진짜 총살한 거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어디다 파셨어요? 장마당? 장마당에다 안 팔고 그다음 내가 밀수꾼이니까나
밀수하는 거랑 있고 하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아 혹시 암경화 이거 봤는데 아내 어느 집에 있는 거 봤는데 한번 물어볼게. 돈 있어? 돈 있어. 돈 달라. 내가 한번 물어보고 있으면 싸줄게 하고 그러니까 내 집에 거 판단 말이야. 그래서 해준다고 하면서 하나씩 딱딱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중간책인 것 같으면서. 네. 근데 그게 약이 없으니까 저 집에는 그게 비상용 약이란 말이야. 아파도 그거, 머리 아파도 배 아파도 시선 발이 아프고 각이 싸도 그거 먹는단 말이야. 송주 어머니 말씀 중에 700g까지 만들어서 팔았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양인데? 한 이만합니다. 거의 뭐 도매상이잖아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에요. 아편 1g에 옥수수 40kg잖아요. 그럼 700g을 팔면 그래. 옥수수를 28톤. 옥수수를 28톤. 28톤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이래 중소기업. 저희 무산이에요. 무산은 집집마다 다 검은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그 앞편 애기 있잖아요. 딱 찢자마자는 하얀 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아서 냅두면은 그게 검은색으로 굳어져요. 판이 되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거를 저는 설사 만나서 아플 때 아무리 뭐 민간요법을 써도 안 나아요. 그럴 때는 정말 아빠가 코딱지만큼 떼거든요. 그래서 숟가락 위에다 딱 올려놓고 라이터로 달궈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요 까만 액이 액체로 변해요. 그 변하면 미지근한 물이 있으면 거기다 타가지고 휘저어가지고 마셔요. 마시면은 진짜 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또 그만큼 해가지고 액체가 되면 그걸 이에다가 쏟는 거예요. 애들이 아파도 약이 없으니까나. 근데 이게 진짜 묘한 게 북한은 또 노래방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요즘은 뭐 카라오케도 나오고 노래방도 나오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노래방이 되게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편밭이 간이 노래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편 그 꽃이 딱 지고 몽우리가 지면 이게 마이크랑 비슷하게 되게 커요, 얘가. 배는 되게 얇은데 마이크처럼 진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놀다가 진짜 막 정신도 혼미하고 막 햇볕 뜨겁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면도칼로 이렇게 아편대를 딱 꺾어가지고 그게 마이크랑 비슷하니까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마약이 이렇게 강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새로운 인사말이 탄생했어요. 네, 한코하고 갈래? 네, 이게 뭐냐면요. 라면 먹고 갈래? 네, 한코하고 갈래? 한코하고 갈래?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네네.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아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기체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기체. 네, 그래서 이 기체 식사를 대접하는 게 최고의 대접이라고 해요. 마약? 네. 대박. 그러니까 우리가 야 커피 한잔 하고 가 이거랑 비슷한 거네. 네. 아니 주사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급수가 높은 겁니다. 옛날에 일반적으로 아편은 피웠잖아. 아편굴. 그 물담배 이렇게 그런 식으로 피우는 타이밍 아메리카노 나오는 거 그런 거. 네.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사실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에 알고 있잖아요. 이거 마약 위험하다. 심각하게 느끼느냐 북한 주민들은. 북한 요즘 주민들은 장군님 없이는 살아도 필로폰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필로폰? 네, 필로폰, 띵두. 띵두가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기 전에 이제 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백을 받기까지는 북한에서 엄청난 고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문을 해야 되면 이게 정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운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안전부나 보위부 개호들 같은 안 하셨겠지만 개호들 같은 경우에도 띵두를 먹고 2, 3일간 계속 때려가지고 자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 지역이 사실 지금 북한에서는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국경을 지키는 게 국경 경비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아편을 하고 심지어 아편을 가지고 중국에 밀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지켜야 되는 북한 군인들이 총 대신 띵두를 잡고 판매하는 실정이 바로 지금 북한 마약 실태라는 거죠. 장거리 운전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리기 장사하는 운전수들이 있습니다. 그 운전수 하드들은 항상 이 빈두 같은 걸 가지고 다닌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 자지 않고 장거리 다니니까 하고 지어는 국경경비대 군무선기 빈두를 하고 군무서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다 편만하다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아편 700g 순간에 팔아버립니다.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이제 제일 취약한 게 의료 아닙니까, 의료. 네, 그게 발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병원에 가도 진통제, 뭐 두통약, 머리가 아픈데 뭐 두통약을 준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픈지 검진을 받잖아요. 북한 사람들의 특징은 가서 내가 어디 아픕니다고 정답을 얘기해요. 네. 근데 약을 달라고 하는데 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아편을 써가지고 그걸 뭐 타서 먹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좀 아픔을 조금 멈추는 이런 스타일로 나가는 거지.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생일날이나 뭐 어느 좋은 일이 하면 축의금 대신 마약을 준단 말입니다. 야 오늘 뭐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수금을 약 준다. 주듯이. 그 정도로 수요자가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빙도를 전문적으로 판별해주는 감별사가 북한에는 있어요. 이 결정체가 어떤 모양인지, 이거를 태웠을 때 어떤 색깔이 나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따라서 그 순도와 품질이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감별사들이 판매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일반 판매자들을 대상하는 경우가 있고 VVIP를 대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해서는 직접 배달도 해준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배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여고를 한 사람이 집이 노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신뢰가 쌓인 기초 위에서 가능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쓰이는데 미용적으로도 쓰여요. 이 빙들을 하면 특히 여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대요. 그래서 몸이 마르고 창백해진대요. 그래서 잘못된 미용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예뻐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도 사실 피곤하면 종종 피로회복제를 먹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은 마약을 약간 커피나 뭐 이런 피로회복제처럼 이렇게 좀 편하게 좀 권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예. 뭐 엄청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지금 전 세계 아편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나라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세계적으로 마약 유통 1위 국가인데 아프가니스탄이.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거기도 마약 중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산을 하는데 그렇죠. 늘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나가면 그냥 양귀비하시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중독자가 약 3에서 4%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례가 없는 게 어떤 보고에 따르면 이게 뭐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주민의 30%가 어떤 식으로든 마약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이 중에는 이제 아까도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그거겠죠.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생제 과용하고 진통제 과용하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가 거의 30%까지 된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참고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자가 0.2%의 인구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0.5%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진짜 엄청난 수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김 씨 일가가 외화 좀 쉽게 벌어보려고 시작한 일인데 이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착취가 되고 북한 엘리트들의 삶을 피폐하게 범죄자로 전락시켰죠. 그리고 이게 북한 주민들 삶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북한 주민들을 중독자로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에서 생산한 굉장히 고퀄리티의 필로폰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민족을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 마약 얘기를 꼭 이야기해야만 이유고 이거를 북한 마약 근절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미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요. 예,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되겠죠. 김일성이 시작한 마약 정책 부메랑이 돼서 북한을 쳤습니다. 작년이었죠. 2021년 북한이 드디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민들의 마약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의 채택과 마약범죄방지법의 채택과 마약범죄 방지법을 제정했다. 과학기관들이 타겟이다. 타겟이? 연구원들. 이야. 이게 208조, 206조의 법이 있네요.
어쨌든 마약을 뿌리 뽑겠다라는 김정은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예, 아니 아까 보니까 이 북한 주민 30% 정도가 마약을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는 예. 이 마약을 하다 들키면 뭐 사형이나 뭐 이런 거 받나요? 북한은 언제나 늘 마약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심하게 했어요.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했고 그렇다 보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빠가 중국을 통해서 비법 도강을 많이 했지만 뭐 가짜 골동품, 뭐 개구리 기름 뭐 이런 북한에서 나오는 군용 칼 이런 거랑은 자주 내다가 파셨지만 절대로 흰 가루에는 손을 안 대셨어요. 흰 가루에 손을 대는 순간 이거는 내일 사용돼도 누구도 뭐라 말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단속은 항상 엄하게 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북한 주민들이 마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이 조금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맞은 거죠. 근데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관대했어요. 왜냐하면 마약 거래를 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5년 이하의 그 노동교화형을 받고 나면 그냥 풀려났었거든요. 근데 2013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사회주의 문화 침해법으로 개정해가지고 정말 가장 크게는 사형까지 선포한다 했는데 지금 얼마나 북한에서 마약 범죄 관련해서 심각하냐면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국경 경비대를 다 철수시키고 거기에 20만이 되는 특수부대를 배치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 마약과 관련돼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국경에는 경비대까지 교체할 정도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이게 이제 부메랑을 맞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좋았지. 우리가 팔아가지고 외국에 팔고 그치. 외국에도 뭐 뭐가 되든 간에 우리는 돈이 벌리니까 했는데 그게 이제 국내로 딱 퍼지면서 자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북한의 형법이 개정되거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때 들어간 게 포르노, 그다음에 매매춘, 그 세 번째가 이제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도 단속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법을 마련한 거고 그때도 자기들의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막 단속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마약의 중요성만 가지고는 뭐 단속을 하면은 솔직히 마약만 내가 좀 했다 한두 번 뭐 했다 하면은 뭐 웬만큼 맞습니다. 그냥 솔직히 뇌물 주면은. 근데 마약과 꼭 연루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아까 뭐 말씀한 것처럼 낙을 위해서 꼭 한국 영화가 거기에 섞여 있고 또 영화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이후에는 또 꼭 여자가 있습니다. 항상 다 연결고리가 대단하니까 종당에는 마약을 쓴다면은 한국 영화가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고 그거 이제 마지막에 사용할 때는 마약으로 인한 사건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약 통제를 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냥 일반 작법인데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문화를 침범한 이게 그러니까 국가반역죄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사형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죽하면 이걸 얘기했겠냐고. 그 자존심 센 지상낙원에서 보이부가 특징이 뭐냐면 한국 드라마를 제일 제대로 본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뺐다 보니까 마약도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 마약을 보이부에서 단속을 많이 하죠. 뭐 저도 저 온다면은 치웠겠지만 사무실 서랍에 마약이 있었어요. 사무실 서랍에 마약이 있었어요. 저 온다면은 치웠겠지만 사무실 서랍에 마약이 있었어요. 사무실 서랍에 마약이 있었어요. 근데 마약은 일단 북한에서 이제 판매 행위라고 하잖아요.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면은 진짜 많이 봐줘요. 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마약법이. 그래서 웬만큼은 조금 봐주기도 하고 하는데 북한 보이부에서도 마약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견물생심. 그렇죠. 또 장사가 있는데 떡고물 그래서 한두 개 먹잖아요. 근데 보이부 사람들은 보이부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마약 하는 거 알아요. 눈만 근데 어렵게 당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피곤하니까 조금 했겠지. 약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막. 아니 나는 영화에 나오잖아. 이상한 게 이렇게 모든 영화는 다 그래.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안다는 얘기잖아. 먹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이거 있다는 거죠. 이 국정원에 와서 하도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에서 이제 마약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보이부에서 이제 회수해가지고 자기네가 마약을 한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저도 하긴 했는데 뭐 가서 머리칼 뽑고 피 뽑고 하더라고요. 한 두세 번 하더니 포이부에서 단속을 많이 했다면서 마약을 안 했다는 게 신기하네.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마약 범죄자가 더 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마약상들이 다 외국으로 판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은 코로나를 대비한 의료 체계가 없잖아요. 국경 봉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경을 봉쇄하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야 되던 양이 다시 내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되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장미 씨가 그렇지. 북한에 생각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최근 분위기는 좀 어때요? 마약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방침이 내려왔을 때만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는 뇌물을 받으면서 눈 감아주다가 방침이 딱 내려왔을 때만 성과를 올리려고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그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상들의 이름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무작위로 막 이렇게 집집마다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정말로 누군가를 봐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언지를 줘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집중 단속 한 달을 하겠으니까 그동안은 지죽은 듯이 살아라. 왜냐하면 이 기간에 걸리면 북한은 주로 이거를 시범겸이라고 해요. 시범겸에 걸리면 일벌백계를 하거든요. 죽어나가요. 그래서 거의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기간에는 진짜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요, 북한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 또 더 문제. 대한민국에 지금 하고 있는 거. 팔고 있는 거. 해외 곳곳에 파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맞습니다. 오래된 통계인데 1980년대 이후로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북한 마약이 50건 공식 적발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걸린 거 오래된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아주 재미난 사건이 있었는데 2015년 8월에 북한산 마약을 그것도 미국에 밀반입하려던 국제범죄 조직단 5명이 적발돼서 검거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이야. 북한산 마약 100kg을 밀반입하려다 미국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한 실토한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아직 밀반입하지 않고 저기에 숨겨놓은 필리핀 땅속에 숨겨놓은 필로폰이 1톤이 있다. 1톤이 있다. 1톤? 실토라는 거예요. 필로폰 0.03g이 1회분이라고 했잖아요. 1톤이면 3천만 회분이에요. 3천만 회분. 3천만 회분. 어마어마한 양을 필리핀에 묻어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북한산 마약 유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 이게 참 흥미로운데.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는 주로 헤로인과 아편을 공급한다. 분석이 있고 한국과 일본에는 아까 말했던 필로폰을 주로 공급한다. 더 나쁜 걸 한국 쪽에 더 나쁘고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한국과 일본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순도 99% 이상의 과학자들이 만든 정제된 하얀 가루. 그게 한국과 일본에 밀 수출된다는 거죠. 자, 북한의 마약 문제, 우리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더 이상 묵고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의 마약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북한의 오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국제사회까지 고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뉴스를 이렇게 가끔 보면은 새로운 마약 사건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나오는데 볼 때마다 살짝 좀 놀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이렇게 몰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약청정국이라고 하시는데 아까 허 MC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청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10몇 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담배보다 마약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 크랙이라고 해가지고 헤로인이랑 코케인을 만들다가 정지하고 남은 부산품이 있거든요. 되게 싸요 이거. 싸구려 크랙이라고. 운전하고 가다가 창문 내리고 헤이 크랙 그럼 던져줘요 차 안에. 이런 정도로 길거리에서.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이 나라 곧 망하겠구나 미국.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이 LSD라고 있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은 몰라. 참 종류도 LSD를 왜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LSD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딱 스티커처럼 생겨가지고 만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클럽 같은 데서. 만화 그림이 있는 거니까 무슨 과자겠네라고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고 1회 인생 끝이에요. 왜냐면 한 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관계에서 느끼는 쾌감 있지 않습니까? 그걸 500배, 1000배의 도파민이 생성이 돼요. 이거는 우리 자연적인 몸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 한 다음에는 계속 뇌가 명령을 해요.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바로 중독이 됩니다. 북한에서 정말 청소년 마약 문제 되게 심각한데요. 일단 교육을 안 합니다. 마약이 어느 만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교육을 해야 돼. 성교육을 안 하는 나라에서 마약 교육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마가 식구들 말했던 것처럼 살면서 그들이 마약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북한의 부모님들이 사실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약을 집에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는 되게 모방하려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들에서랑은 조금 그런 거에 관심이 아는 애가 조금 인싸로 보이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애들을 점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그 장래에 큰 이제 심각한 문제점을 많이 만들고 있다. 자, 어쨌든 북한이 일으키는 사고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 밖으로는 북핵 문제가 있고요. 또 안으로는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를 문제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거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